여러분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하고 또 연기를 진행할 이혜선 노무사예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여러분, 박수 괜찮아. 자, 그죠? 왜냐면 지금 노래방 마이크를 들고 있기 때문에 박수까지 치면, 그죠?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 농담이고, 자, 이제 경조 1기잖아요. 그쵸? 이 GS 1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10회였어요. 여러분 경조를 우리가 연기 때 14회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막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저희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이거를 원래 10회로 하라고 했으니 저랑 신정원 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말고 그 다른 선생님들이 열심히 얘기를 해주셔서 이 1회를 늘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1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토요일 저녁에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피곤할 수 있어요. 아침부터 쭉 이렇게 수업을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한 주, 두 번째 주 하다 보면 이게 좀 되네? 막 이렇게 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처음부터 힘들어서 못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그지? 적응의 동물이니까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이제 교재랑 이런 걸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인사랑 조금 달라요. 인사 1기 같은 경우에는 연기 때 최대한 이제 세부 내용을 많이 하고 1기 때 조금 자꾸 묶어서 더 들어가고 이걸 한다면 경조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건너뛰고 1기로 들어오셔도 괜찮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다 할 거예요. 연기를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또 설명하고 또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관없다. 그리고 경조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50점짜리 문제를 굉장히 성의 있게 내시는 경우에는 사례형 문제를 이제 내시잖아요. 진짜 레알 사례? 그럼 그 사례형 문제에서 여러 가지 모형을 복합적으로 물어봐요.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모형을 복합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이거랑도 같이 물어봐진다고? 요 정도 당혹감이 있는 거지 모형이나 이론의 내용을 변형해서 답하라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얘는 철저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다?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는 자꾸 꽃다발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변형 문제를 좀 대비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지만 경조 같은 경우에는 변형 문제를 하더라도 어쨌든 정해진 이론들을 갖다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요 되게 두꺼운 책으로 봤잖아요. 저희가 연기 때. 그 두꺼운 책으로 봤던 거는 교수님 책 문장 그냥 그대로 다 가져와가지고 많이 읽어놓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많이 준비해놔라 이런 의도로 저희가 다 보자 이렇게 했지만 이제 이 서브노트는 진짜로 답안에 쓸 것들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조식 문장으로 딱딱딱 요약 정리가 돼 있고 우리가 늘 중요하게 여기는 서술책에 있죠. 뭐 개요는 대두 배경 한 줄 쓰고 핵심 주장 한 줄 쓰고 뭐 이렇게 딱딱 그 체계에 맞춰서 정리가 돼 있어서 이거를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게 좀 빨리 봐요. 1회 독을 금방 빨리 할 수 있다. 그럼 선생님 저 연기 때 수험서 열심히 정리해놨는데 그거 어떡하죠? 그거는 이제 교수님 책들 대신 여러분 책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개조식 문장을 봤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 이거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면 꺼내가지고 찾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발췌독을 하는 용으로 꼭 하나 책장에 꽂아놓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 연기 안 들었어요. 괜찮아. 여기서부터 정리를 잘하면 돼요. 내가 인사 때는 괜찮다는 말을 안 했죠? 안 들으면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긴 괜찮다. 알았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최대한 우리 많이 하고 주말 반의 묘미는 뭡니까? 평일에 혼자 열심히 많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일에 복습을 하실 때는 경조 복습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그렇죠? 인사나 아니면 노동행정 이쪽에 복습 시간을 좀 많이 늘려서 경조는 우리가 이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하고 가자고요.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해보자. 그렇죠? 여러분도 하루 종일 수업 들으면 힘들고, 그죠? 저도 이제 막 2시부터 막 이렇게 쭉 10시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도 이제 목이 별로지만 내가 경조에 와서 더 오바를 해.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죠? 내가 여기서 또 저도 힘들거든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여기서 이제 오바하고 뭐하고 좀 재밌게 3시간 또 하자, 막 이렇게 뭐 좀 분위기 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저도 이렇게 좀 밝고 명랑하게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좀 마지막에 힘들겠지만 좀 힘내서 이 시간에 최대한 많이 하고 가세요. 아셨죠? 특히 우리 직장인분들은 평일에 시간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주말에 수업 시간에 많이 끝내고 가는 걸로 좀 그렇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뭐 비슷한 거 봤죠? 일기 안내도인데 뭐 별거 없어요. 자, 보통 연간 일정이다라고 해서 우리 한 번만 더 목표를 확인하자고요. 연기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 수험서로 한다? 근데 이 수험서는 이해용이라 그랬어. 절대 그 수험서는 암기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수님 책 문장 그냥 그대로 다 짜깁기를 내가 다 해놓은 거라서 그건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수험적으로 써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뭐 해라. 많이 읽어서 진짜 이해가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고 할 정도로 많이 다독을 해라.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선생님 수험적으로 답안 작성 방법 이런 건 어떡하죠? 제가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모범 답안으로 보여드렸어. 중요한 테마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이제 여기서는 그 기본기를 잘 닦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1기 때부터 뭐 해야 된다? 미친 듯이 단권화하고 암기 준비해서 이제 수험적 접근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 전날까지 반복 회동을 계속할 한 권을 만드는데 보통 그거 서브노트 중심으로 만든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세부 암기를 위한 준비를 전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왜 1기 때부터 암기를 하나요? 1기 때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사실 연기 때 이해가 다 돼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죠? 1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경조는 암기 부담 너무 크지 않아요? 학자 이름도 그렇고 이론 명칭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목차만 외우면 된다라고 하지만 여기는 목차가 더 디테일하게 쪼개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암기 부담이 좀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경조는 좀 암기를 한 기수 땡기자. 그래서 1기 때부터 조금 이해하면서 암기까지 병행을 좀 해가지고 암기 부담을 1기에 조금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기 때 어느 정도 조금 나 개념적인 좀 암기하고 내가 놓치고 까먹은 것만 조금 더 많이 채워야지 라고 해서 저의 욕심은 여러분이 2기 때 완성을 어느 정도 해놓는 게 제 목표예요. 2기 때. 그럼 3기 때는요. 3기 때는 유지를 해나가야지 계속. 그래서 실전 감각으로 계속 유지를 해나가고 다른 과목이 분명히 뭔가 하나 빵꾸가 날 거예요. 그죠? 그죠? 뭔가 빵꾸가 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목에 좀 더 힘 안배를 많이 해놓는 걸로 막판에 준비를 하면 좀 자신감 있게 시험장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조금 우리가 조금 부단히 노력을 해서 1기 때부터 좀 들고 외울 수 있게 이해까지 하면서 그걸 좀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요 책만 조지면 돼. 그렇죠? 계속 이 책 읽고 이거 무슨 뜻이지? 고민해보고 책 찾아보고 모르겠으면 진짜 물어보고 뭐하고 해서 책 정리만 잘해서 이제 복습한 범위 잘 외워오고 이런 것만 조금 기계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죠? 마음 조금 편하게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잘 해놓으면 제가 알아서 2, 3기 때 좀 모의고사 문제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된다. 이렇게 두 개가 접목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됐죠? 작년 시험장 갔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일단은 억울하지. 첫 번째 A급인데 전부 다 까다로운 A급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일단 첫 번째 가장 힘들었을 건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좀 마음 편하게 봤던 게 뭐냐면 문제지를 받았는데 모의고사 보는 거랑 똑같았대요. 문제지가. 제가 늘 사례 길게 이렇게 하나 제시하고 물음 1, 물음 2, 물음 3으로 다 쪼개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니까 그 양식 그대로 나왔잖아요. 1번부터 3번까지 다 물음 1, 2, 3으로 쪼개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지를 봤는데 약간 모의고사 보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마음은 좀 그렇게 뭐 당황하거나 이러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 내용 요걸로 잘 열심히 정리하고 그 다음 2, 3기 때 문제 연습 통해가지고 또 응용이나 이런 건 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수업 시간에 그냥 잘 해놔서 시간을 좀 많이 세이브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 교재 이야기는 그 서브노트. 서브노트는 진짜로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역할 분석을 잘하고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제 파악을 해보니까 저는 강사인 거예요. 강사인데 교수님 책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조를 그래서 교수님 책 중심으로만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했더니 우리 교수님 책들이 경조가 특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원서 직독직해한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험적으로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판서를 통해서 강의하는 내용하고 책에 있는 텍스트 간에 약간 괴리가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 3년 전에 서브노트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제 식으로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강의와의 호환성이 좀 좋으실 거고 그래서 더 쏙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가스라이팅인가요? 그죠? 들어온다. 그죠? 들어온다. 자, 들어오시게 좀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합격한 친구들이 많이 와서 얘기했던 게, 서브노트 때문에 1회 독을 빨리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보고 책으로 한 번 보고 또 강의 통해서 보고 뭐하고 반복해도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제 강의 스타일대로 제 식대로 좀 재편을 좀 많이 해서 조금 손댔어요. 조금 손을 대서 좀 여러분 빨리 볼 수 있게 해놨고 또 이번엔 핸드북이 나갔잖아요. 핸드북하고도 내용 호환되게 다 똑같이 맞춰놔가지고 어쨌든 호환이 될 수 있게 몇 회독씩 그냥 반복을 할 수 있게 좀 해놨으니까 책을 일단 읽을 때는 열심히 서브노트를 열심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워크북이 나가는데, 워크북도 이제 명예의 전당, 그죠? 한번 해보자, 일기 때도. 해서, 일기 때는 정말 일기 끝나고 소원이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진짜 모의고사를 보고 뭐 하고, 나 뭔가 똥초 타는데? 막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정말로 소원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일기 때도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올해는 할 건데, 너무 워크북 작성에 노력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워크북을 연기 때는 진짜 할 게 많았어, 워크북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쓰면서 외우게 하고 뭐하고 하게 하려고 좀 빡세게 이렇게 시켰는데, 이 일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지금 보면은 목차 중심으로 흐름 잡아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어느 식으로 하면 되냐면, 고전 이론, 고전 이론, 고전 이론? 얘는 연구 목적 자체가 효율성이지.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건 과학적 관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과학적 관리법이 있어. 과학적 관리법이 개요라고 한다면 대두 배경에 뭐 주먹, 그지? 뭔 말인지 알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핵심 주장 과업 중심. 그래서 과업 중심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내용으로 첫 번째 표준화 말하는 거고 뭐 두 번째 뭐 말하는 거고 한 글자씩만 이렇게 딱딱딱 쓰면서 이제 뭘 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래서 얘는 세 번째 그래서 얘는 요런 평가를 받아 공헌점은 이게 있는데 한계점으로 요게 있어서 어디로 연결? 일반관리론으로 연결해서 이론끼리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워크북을 작성할 때는. 그쵸? 내용이야. 판서 노트며 뭐며 이런 거 엄청나게 아마 외우시고 핸드북도 외우고 해가지고 내용이 막 되게 막 암기가 어렵고 아마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야. 그죠? 망언일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일기에서 중요한 건 이 이론 다음에 이 이론이 왜 나오지? 이거 다음에 이 얘기가 왜 나와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 고전 이론 다음에 신고전 이론으로 어떻게 넘어가지? 이런 이론들 간에 구슬 깨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구슬 깨기를 해야지 브릿지도 바로바로 생각나고 서론에서 전체 아우르는 뭐 역삼각형 서론도 바로바로 생각나고 뭐 결론에서 쓸말없어도 넥스트 결론 바로바로 떠오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흐름 만드는 거 구슬 깨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워크북 연습지는 딱 고용이에요. 구슬 깨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쭉 구슬을 깨나가는데 근데 일반관리론 다음에 관료제로는 뭐지? 뭐 이렇게 분명히 구멍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애들은 뭐 이런 색연필이라든지 형광펜으로 이렇게 딱 체크를 해서 이 구멍은 뭐지? 하고 이제 수험서를 좀 찾아본다든지 하다가 안 되면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메꾸는 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렇게 좀 하시고 그래서 브릿지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들 간의 브릿지 아니면 고전 이론에서 신고전, 신고전에서 통합, 통합에서 개방 이런 브릿지 만드는 거 구슬 깨기를 조금 이거 통해서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진 않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수업 듣고 책 정리 열심히 하고 책 정리할 것도 얼마 없을 거예요. 그냥 서브노트는 막 요약 정리가 돼 있어서 정작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뭐 페이지로 치면 몇 페이지 안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책 정리를 하고 그래도 몇 번 더 봐. 외우기도 해야 되니까 몇 번 더 보고 이제 학원 오기 하루 전 아니면 그죠? 수업 시작 전은 좀 오바다, 그지? 자, 하루 전에 이제 이런 거 통해서 조금 구슬 깨기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워크북 작성에는 너무 시간을 많이 안 들여도 됩니다. 됐죠? 요 정도로만 딱 구슬 깨기 하고 그 다음 뭐 한다? 50점짜리 목차 잡는 연습. 몇 분 놓고 하라고요? 10분 놓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가 요구한 거 중심으로 목차 잡기 이거는 그죠? 이건 30초면 끝나. 그래서 경영조직 발전 과정을 과학적 관리법, 인간관계론, 근대적 조직론 중심으로 비교 논술 하시오. 이게 문제죠. 그러면 문제 요구사항 한번 해볼까? 자, 서론 잡아놓고 문제 요구사항 과학적 관리법. 자, 그 다음 뭐 나와요?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네 번째로 자, 근대적 조직이론. 그 다음 마지막 결론 이렇게 잡아놓을 건데 요거 잡는데 15분 쓰라는 거 아니잖아.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한다? 잡아놓고 고민해야지. 옛날 문제죠? 3회예요. 3회 기출 문제니까 문제가 너무 추상적입니다. 뭘 쓰라고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벌써 애매하잖아. 그렇죠? 내가 늘 연습했던 비교 문제는 2개를 비교하는 건데. 근데 갑자기 3개를 비교하라고 나와버리니까 와 이거는 어떻게 왁구로 잡아야 되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긴다고요. 그럼 본인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최대한 해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과학적 관리법이면 이거 너무 쉽잖아. 개요 뭐 쓰고 뭐 써야지 내용이다라고 해서 아까 봤잖아. 뭐 쫙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쫙쫙쫙 목 찾아보면서 내용 구상 다 해봐야 돼. 그 다음 여기도 평가 잡아놓고 여기도 개요 내용 뭐 평가 잡아놓고 여기도 뭐 근대적 조직이론 일단 뭘 써야 되지?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뭘 쓰라는 걸까? 고민해보고. 그죠? 그럼 비교를 하라고 하는데 자 지금 어떻게 비교해? 3개를 비교해야 되는 건가? 2개만 비교하고 그냥 넘어갈까?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되는 게 50점짜리 기출문제들의 포인트들이에요. 경조 50점짜리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해보게 만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막 갑자기 메꿔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뭐 한다? 10분 딱 맞춰놓고 그 안에 내가 얼마나 상세하게 답안 구조를 잡는지 꼭 트레이닝을 해봐야 된다. 그럼 선생님 저 10분 동안 잡았는데 진짜 답안 구조가 엉망이에요. 그럼 뭐 해라? 시간 늘리세요. 완벽한 답안 구조를 잡는데 내가 몇 분이 드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거야. 살펴봐서 그 시간을 이제 시작점으로 두고 점점 줄여가세요. 그래서 마지막 이 워크지를 작성할 때는 10분 안에 들어오면 성공이야. 알겠죠? 그렇게 딱 하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연습했던 문제들 중에 하나를 이제 뭐 한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복습형 모의고사로 해서 시험 보는 거다. 그럼 목차 구상 다 해놨으니까 실제 여기서 쓸 때는 40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알겠죠? 40분 안에 쫙 쓰고 제출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모의고사는 뭐 어떡하나요? 그 저녁도 굶어야 돼. 인사관리 모의고사 보고 경조 모의고사 보면 저녁도 굶어야 돼. 이런 단식이 없어.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간헐적 단식이 없어. 그래서 제가 나름의 머리를 조금 써서 인사랑 경조 모의고사를 격주로 배치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토요일 한 끼만 굶으면 되게 그죠? 이렇게 나름의 굉장히 머리를 쓴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인사가 없지만 다음 주에 경조가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 제출형 모의고사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죠? 죄송해요. 밥 굶으라는 소리 하는 선생님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자, 어쩔 수 없어. 조직이잖아. 조직에선 직무에 따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그죠? 내 직무가 강사직이니까 밥을 먹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강사직으로 여러분을 만나지 않고, 합격하고, 뭐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면 그때는 건강만 하라고 말할 거야. 밥 많이 먹고, 건강만 하라고. 공부하지 말라고. 그지? 뭐든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건강만 하라고 이 얘기를 꼭 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좀 서운해도 조금 참아. 좀 참고, 시험 다 끝나고 나서는, 내가 분명히 건강만 하라는 말만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의고사 있어요. 제출용.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격주로 저희가 모의고사 보고요. 대신 제가 이렇게 모범 답안하고 뭐 채점 가이드라인 같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연기 때 하셨던 분들은 채점 가이드라인 아시죠? 그거 보시면서 아마 스스로 셀프 첨삭하면서 공부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게 모의고사를 보면 뭐가 문제냐면 모의고사 열심히 쳐. 제출 딱 하고 나면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그걸 피드백을 받은 거를 다시 점검해 보거나 이런 시간을 갖는 친구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쓰고 제출하고 등수 확인하고 끝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나아지는 답안이 안 돼요. 왜? 피드백을 반영해야 나아지지.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이 없는데 셀프 첨삭을 시키면 뭐가 좋냐면 그 첨삭지 있죠. 그걸 자기가 읽고 확인을 계속하면서 이 피드백을 받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그 모의고사 자가 첨삭할 수 있도록 첨삭지 다 나갈 거야. 채점 가이드라인 다 매주 나갈 거고 다만 제출하는 모의고사는 이제 점수와 등수를 확인해라. 상대적 등수를 확인하는 용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상대적 등수는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좀 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어. 스트레스를 좀 받지.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왜일까요? 어쨌든 작년 합격률이 8%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재작년이 이상했던 거예요. 600명 뽑았던 때가 좀 이상했어요. 좀 특이한 거고 원래 늘 응시생에 한 10% 이내로 맞췄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아간 거야.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간 건데 올해도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10% 이내로 맞추면 어쨌든 지금 누적 인원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빡세질까 봐 상대적 위치를 그래도 계속 확인하면서 조금 이렇게 긴장감을 좀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여러분 꼭 모의고사 1등 했다고 해서 합격하고 이러지 않아요. 모의고사 맨날 등수 낮았어요 했는데 60점 받고 막 이런 사람들 올해 많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뭐 스트레스를 너무 받진 않되 그렇다고 너무 또 퍼지면 안 되니까 등수는 확인해라. 알겠죠? 그죠? 이름은 가려드립니다. 맨 뒷글자만 제가 공개하죠? 근데 뒷글자가 너무 특이하면 이제 다 발각되지만, 그죠? 맨 뒷글자만 이렇게 공개하는데, 선생님, 제 맨 뒷글자가 너무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 뭐, 뭐 이렇게 끝나거나, 그죠? 뭐 이렇게 끝나버리면, 뭐, 이렇게 끝나면, 저희 남편은 실제로 률로 끝나거든요, 이름이? 그러니까는 너무 특이해요. 그래서 나쁜 짓 못해요. 률로 끝나요. 그죠? 근데 우리 도련님은 휘로 끝나. 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에를 가려줘도, 그죠? 누군지 다 알아요. 그죠? 이런 경우다라고 하면, 뭐, 가명을 쓰셔도 좋아요. 그죠? 내 이름만 쓰지 마. 그죠? 이해선 했는데, 뭐 이렇게 60등 하면 나 약간 좀 슬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죠? 제 이름만 안 쓰면 되고, 가명을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노동법 2기 때부터 시험 보겠다고 했는데, 김기범 선생님한테. 유튜브 소재라고. 그죠? 제 유튜브 소재예요. 그래서, 그죠? 제가 2기 때부터 노동법 시험을 보겠다. 가명으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시험 보기 전날에 공개. 이 선생님 사실 몇 등 했다, 계속. 그치?
근데 막 되게 막 꼴찌대에 있어 막 아래 그룹에 있어. 그쵸? 그럼 여러분이 희망을 갖겠지? 야, 저 선생님도 붙었는데 내가 안 붙을 리 없다. 희망을 갖겠죠? 근데 역으로 이제 내가 막 계속 1등을 만약 그냥 이프예요. 만약 이렇게 상위권에 계속 있다 하면 여러분이 좀 짜증 나겠지. 이 선생님 때문에 내 등수가 하나 밀렸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짜증 날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김기원 선생님한테 이기 때부터 모의고사 보러 갈게. 막 이렇게 막 장난치고 이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근데 보게 될 것 같아요. 김기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공지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보러 갈 것 같아요. 2기 때부터 제가 계속 한번 보겠다 막 이랬는데 아무튼 여러분 공부를 이제는 좀 빡세게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1기니까 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열심히 해줘요. 알겠죠? 됐어요. 이제 끝이에요. 자 이제 가봅시다. 쉬는 시간에 우리 신정훈 선생님한테 막 그랬어. 막 내려가서 넋두리 했어요. 막 진도를 못 끝내서 너무 슬퍼요. 막 이러면서 그쵸? 너무 슬퍼요. 스트레스 받아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더니 신정원 선생님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전자칠판 사달라고 해라. 사준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제가 이랬는데 자 보시죠. 이건 왜 안 꺼지? 노트북을 덮어도 안 꺼지고 그죠? 아까는 막 꺼지고 그죠? 얘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재밌는 친구예요. 자, 저희 이제 빨리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경영조직론이라는 걸 들어가게 되는데 뭐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못해도 우리 조금 개괄을 해보고 자, 서브노트 중심으로 많이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 자리에서 최대한 많이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주말반은 이게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하고 책 정리 중심으로 조금 저랑 같이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해요. 자, 경영조직론이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뭐라 그랬어요? 이 조직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정리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한 이론들을 크게 저희는 두 가지 범주로 이제 나눠서 보는 게 기본이에요. 자, 조직에 대한 이론들인데 이 조직 자체를 이루고 있는 그 하위 요소를 디테일하게 들여다본다? 그럼 우리가 이걸 미시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조직 자체를 그냥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얘가 자기가 직면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살아남아 가는가를 본다라고 하면 조직을 지금 크게 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미시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조직 행동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거시적 접근이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거시 조직 이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구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 행동론을 이렇게 원, 투로 나눠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양이 많았던 거다.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가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이론사예요. 그 이론사다라고 하는 걸 왜 정리를 해야 되나요, 선생님? 왜냐하면 미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이 조직을 이루고 있는 하위 구성 요소를 보겠다?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행동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야? 상호작용이죠.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고 거시로 본다는 건 그냥 크게 하나 본다는 건데 자 미시로 보든 거시로 보든 기본적인 전제가 대체 뭐가 돼야 되느냐 됐어요? 조직을 바라보는 기본적 관점, 기본적 전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가보자. 자 첫 번째 자 이론사다라고 해서 이 조직 이론을 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쭉 정리를 해보면 자 산업혁명 직후에 나왔던 이론들을 저희가 고전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고전 이론은 얘네는 말 그대로 산업혁명 직후야. 그러면 뭐가 포인트라 그랬죠?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 1차 산업혁명은 뭐가 개발됐지? 증기 개발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했어? 가내수공업. 다 손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증기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그때부터 욕심을 내면서 뭘 원해? 효율성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전 이론은 효율이다 아니면 능률이다 라고 하는 걸 능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 하고 싶은 거? 이걸 올리고 싶어. 그럼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효율과 능률의 극대화다라고 하는 걸 연구 목적으로 하는 초창기 이론들을 고전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3종 세트가 있죠? 누구누구 있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지? 그 다음에 페이올의 일반 관리론. 세 번째, 베버의 관료제론이 있었어. 자, 그럼 한 번씩 해보자. 자, 그럼 과학적 관리법이다 라고 해서 테일러 아저씨가 얘기했던 거 한번 쭉 읊어볼까요? 뭐 이 정도는 이제 껌이죠. 자, 테일러. 자, 이 아저씨는 자, 이론의 개요부터 가보면 자, 개요는 무조건 두 문장이라 그랬어. 대두 배경이나 가정. 그 다음에 핵심 주장.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러면 페이올 아저씨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지금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산업혁명 이전처럼 가내수공업 시절대로 관리를 하면 어떡하느냐? 가내수공업 시절 어떻게 관리했어? 이거 기억나죠? 이 그림도 산업혁명. 산업혁명.
이전에는 간해수공업. 손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아 적어요? 적죠. 생산량이 적으면 자, 조직의 규모는 어떻게 된다? 작아요. 근데 두 번째, 자, 가보자. 산업혁명으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산출물이 많지, 생산량이 많아지죠. 그럼 조직의 규모는 커져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3명이 아니라 이 밑에 3,000명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 자,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이렇게 간해수공업 시절에는 종업원이 3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관리한다? 비공식적 관리. 비공식적 관리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예요? 그냥 관리의 기준이 없어. 그냥 호영호제하고 뭐하고 하면서 어떤 기준에 따라 임금 주고 아니야. 사장님이 기분 좋으면 막 인센티브 팍팍 주고 기분이 들어오면 그냥 월급만 주고 뭐 이런 식이라고. 오락가락해요. 자, 근데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이런 대규모 조직이 되면 비공식적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조직이 개판 나는 거야. 그렇죠? 3,000명 관리하는데 누구한테는 기분 좋다고 인센티브 많이 주고 누구한테는 기분 더럽다고 인센티브 적게 주고 관리에 일관성이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체계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산업혁명 직후에는 자, 이전에 했던 관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상황이 처음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전의 상황을 그대로 적용했던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 이런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하고 기준 없이 관리한다? 그걸 뭐라고 해? 표류 경영한다 그러지. 기준 없이 경영하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비효율이 야기가 돼요. 그렇잖아. 3,000명한테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 없게 관리하면. 그렇죠? 업무 충돌이 일어나죠. 그죠? 명령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또 뭐 어때? 업무 진행이 잘 원활하게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 돼? 종업원도 파업, 태업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이거 전부 다 비효율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관리를 할 때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준 없이 관리하지 마. 그래서 뭐라고 한다? 자, 관리의 기준으로 과업이다라고 하는 걸 들이대는 거야. 그래서 과업 중심적 관리를 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핵심 주장이죠. 그러면 과업 중심적 관리는 대체 뭘 말하는 거야? 이제 뭐 해야 된다 그랬어? 내용으로 분설해야죠. 그렇죠? 그럼 과업 중심적 관리가 뭐야? 일단 첫 번째, 사람을 관리할 때 관리의 기준이 과업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표준화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표준화는 뭐냐? 우리 사람이 담당하게 될 이 직무다라고 하는 거를 뭐예요 이제? 분업을 하면 한 작업자가 담당하는 과업이 한두 개가 되면 단순 반복적인 작업 행동이 나오고 그러면 그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이제 뭐 한다?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해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이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해서 불필요한 작업 다 없애. 가장 효율적인 작업 수행 방법을 다 찾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했을 때 얼마큼 시간이 드는지까지 다 측정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물로 표준 작업 방식, 그럼 이 표준 작업 방식에는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활동이라든지 어떤 도구를 써야 된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작업 시간이 들어가는지 표준 작업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야? 사람관리의 기준은 이거예요. 그럼 이 선생님 사람관리 기준이 이거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애를 막 까. 그죠? 애를 까는데 그냥 너가 싫어서 까는 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안 해? 이 도구를 쓰라고 관리 감독을 하는 기준이 생긴 거야. 야, 너 이번 달에는 낮아. 지난달에 비해 너 임금 많이 깎였어. 왜요? 왜? 너가 정해진 시간 안에 못 끝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사람을 관리한다. 사람을 뽑고 사람을 유지하고 사람을 개발하고 뭐하고 할 때 전부 다 이게 기준이 돼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자, 이거 표준 작업 방식, 표준 작업 시간이라는 거 도출을 해서 뭐 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뭐예요? 사람 관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관리의 기준이 됩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관리 기준이 되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제부터 사람 뽑읍시다. 자, 사람을 뽑아. 그럼 옛날에 어떻게 뽑았어? 착하고 말 잘 듣는 애. 그죠? 착하고 말 잘 듣는 애 뽑았죠? 자, 근데 또 어떤 회사는 아니래요. 그래서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나이 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나이 안 보면 나 그 회사 지원할래.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했는데, 아무튼, 뭐 보통은 말 잘 듣고 착하고 이런 성실하고 이런 친구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논리적 오류 아니에요? 말 잘 듣고 착하고 성실하면 일 잘합니까? 여러분 혹시 상사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진짜 착해. 근데 진짜 일을 못해. 그게 가장 힘들지 않아요?
그 말할 수도 없고 애한테 막 뭐라 하기도 그렇고 막 아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얘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도 되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전 다 잘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착한데 너무 일까지 못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차라리 어떤 친구가 좀 편하냐면 너무 싸가지는 없는데 일 잘하는 애. 왜냐면 일을 잘하니까 내가 딱히 개별적으로 말할 게 없거든. 그러면 뭐 걔가 인간성이 더럽게 하고 뭐 말 싸가지 없게 하는 거 내가 들을 이유가 그 건덕지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좀 그게 좀 편하던데 그 개인차 물론 있겠죠. 아무튼 자 근데 이제 봅시다. 테일러가 요렇게 요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전에는 그냥 말 잘 듣고 착한 애 뽑았어요. 근데 이제부터 뭐 한다? 아니야. 우린 이제부터 과학적인 선발을 할 거야. 그리고 과학적인 훈련을 할 거야. 이렇게 들어와 버리죠. 그게 대체 무슨 말이니? 물어보니까 뭐래요? 이제는 봐봐라. 표준 작업 방식이라는 걸 정해놨죠? 그러면 예시 뭐 들어줬어? 연기 때. 삽질. 그죠? 삽질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써 있어. 예를 들어, 야, 내가 정해준 이 A 회사가 만든 삽으로 이 삽은 뭐 1.5kg이야. 이 삽을 가지고 이제 흙을 뜰 때는 60도 각도로 꽂아서 한 번에 300g 이상을 떠야 된다. 이렇게 일일이 정해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작업 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팔의 완력 필요하다고 했잖아. 어? 그럼 이제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사람을 뽑을 때 선발 기준이 들어오는 거야. 이걸 통해서.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요구되는 자격이라는 게 있고 이 요구되는 자격이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뭐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죠? 키워드가 뭐라 그랬지? 적합이라 그랬잖아. 경영학 마인드 없으면 안 보이는 거야. 적합이라는 단어가 왜?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교수님은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 한 단어만 써도 무슨 말인지 다 한다 그랬죠? 무슨 말이야? 이 긴 얘기 다 나오는 거야. 표준 작업 방식을 토대로 해서 이 과업 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능력을 도출을 하고 이 지식기술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선발한 거다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쓰셔야 됩니다. 됐죠? 구우저도 쓸 시간이 없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볼까? 그럼 과학적 훈련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훈련을 과학적으로 한다는 게 뭘까요? 얘는 뭐야? 과업을 수행하는데 과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만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교육 훈련비가 너무 많이 들죠? 그지? 그래서 뭐 잠재 능력 개발을 시켜주고 뭐 적성 개발시켜주고 뭐하고 하는 거 오늘날에서나 하는 얘기지. 이 당시에는 그렇게 다 개발시켜 놨는데 써먹지를 못해. 그럼 그게 전부 다 뭐라고 읽었어요? 비용 낭비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얘 앞에 떨어져 있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만 시키자. 그 교육이 뭔데요? 그 교육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뽑았잖아요. 그럼 뭐 가르치는 거야? 이 A 회사가 제조한 삽을 다루는 법. 이 삽을 60도 각도로 꽂는 법. 한 번에 300g 뜨는 방법.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거나 뭐 잠재 능력, 적성, 뭐 얼추 뭐 조직 생활 잘하는 법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해당 과업을 가장 잘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과학적 선발 및 훈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세 번째. 이제부터 뭐 합니까? 임금을 줄 때도 그냥 안 주죠. 뭐 들어와요? 차별성과급 들어오죠. 그럼 차별성과급이다라고 하는 거 설명 좀 해볼까요? 자, 내가 정해준 방식대로 이 시간 동안 물건을 만들면 하루에 이 정도는 만든다라고 하는 계산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일일 표준 과업량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표준 과업량을 기준으로 해서 뭐해? 이걸 초과 달성하면 높은 임률을 주고 초과 달성하면 높은 임률을 주고 자 이걸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률을 적용한다. 그래서 전체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임률이 2개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생산량에 따라 이제 임률을 차등 적용하겠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무슨 원리지? 그치. 인간을 뭘로 보고? 경제적 동물로 보고 경제적 동기부여를 시키려는 기본적 접근 방식이라고 했죠. 설명해야 돼 이제. 자, 인간은 경제적 동물로 본다. 사회적 동물로 본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개념적이 써있는 책은 없어요. 어떤 교수님 책도 거기에 대해서 개념적이 안 내려놓으세요. 그죠? 무슨 뜻이에요? 공부해보니까. 인간은 경제적 동물로 본다. 돈 좋아한다, 야. 돈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야. 그죠? 조직 행동론 입장에서 인간을 경제적 동물로 본다라는 거 무슨 말? 내가 얘 행동을 통제하려면 경제적 보상을 이용해야 된다. 라고 보는 인간관이에요. 그지? 그래서 인간관이 어떤지는 동기부여랑 직결되는 문제예요. 됐어? 그럼 이제 설명해봐. 경제적 동기부여 원리를 이용한다. 무슨 뜻이야?
그치. 인간을 경제적 동물로 바라보고 이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을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됐죠? 설명 좀 이제 쭉쭉쭉 해야 돼. 그래야 본인이 늘리고 싶을 때 늘릴 수 있어요. 이제 답안을 늘려 써야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설명을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점점. 아셨죠? 자. 가볼까요? 설명해야 돼. 외우고 설명도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작년처럼 A급 2개 나왔는데 둘 다 이상하게 쓰고 점수 안 나오고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얼마나 억울해. 모르는 문제면은 진짜 억울하진 않지. 근데 아는 문제 A급 2개가 다 나왔고 모의고사까지 다 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쵸? 그 점수가 낮게 나오면 어떻게 억울해서. 근데 나만 낮게 나오고 누군가 높게 나왔어. 그러면 그게 또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야? 개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러면 이거 얼마나 진짜 속이 아프겠어요. 마음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미래에 나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정확하게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설명도 진짜 잘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돼. 반드시. 자, 그래서 나는 요 단어만 있으면 된다? 그럼 세 줄은 그냥 쓸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럼 가봅시다.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가볼까요? 네 번째, 이번엔, 사람에 대한 관리 감독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된다 그랬지? 기능식 직장제도라는 것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기능식 직장제도랑 기능식 조직구조는 같은 거라 그랬어? 틀리다 했죠? 응. 근데 왜 기운이 없어? 기억에 나는 거죠? 왜 기운이 없어? 자, 봅시다. 자, 그럼 가보면, 기능식 직장제도다라고 하는 거는 요 장자가 무슨 장자예요? 장인장자라 그랬어. 그죠? 그게 무슨 뜻이야, 선생님? 일단 쓰고 보자. 자, 일단 첫 번째, 뭐와 뭐? 자, 결정, 즉 책임과 실행이다. 경영학 책에서 책임이라고 써 있는 건 보통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내가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제 고전 이론 쪽에 와서는 계속 뭘 고수하냐면 결정을 내렸으면 즉 권한을 행사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정 아니면 책임 이게 같은 용어로 보통 이제 쓰입니다. 그럼 이 책임과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과 실행을 완전히 분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분리를 해요. 자, 분리한 뒤에 자 아무나 의사결정 못 내립니다. 이렇게 다 분리하고 자, 두 번째 뭐 한다 이제 의사결정은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만 의사결정 내려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전문관리자를 도입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그 결과 조직 안에 위계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져? 복수의 위계구조가 만들어지더라. 이 얘기였죠. 설명 구체적 그림 그려봐. 조직구조 설계까지 다 배웠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가보면 어디까지 했어? 여기까지 있나? 너무 멀리 왔어. 여기 슬리퍼 신고 하니까 되게 좋네요. 보니까 여자 선생님도 슬리퍼 신고 하더라고. 굽 높은 거. 그래서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여기 안 보이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저도 슬리퍼 신고 왔어요. 귀여운 노란색 슬리퍼 신었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궁금하죠? 과연 어떤 걸까? 하면서 그죠? 근데 너무 발이 편하고 좋네. 자, 그래서 아까 계속 써 있었어요. 인사 관리할 때. 그죠? 여러분도 힘든데 나도 그래 앉아있는 거 좀 그렇지 해가지고 사실 개인적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죠? 계속 서 있고 뭐 이랬는데 아무튼 되게 좋네 슬리퍼가. 그래서 이제 계속 서 있으려고요. 이따 안 앉아 있을 거야. 쉬는 시간에도. 자, 봅시다.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중이야 진짜로. 내가 이제 살 뺄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애 난 지 이제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빼야 된다. 새해 결심 이제 다이어트. 이전 몸무게로 돌아가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불가능한데 시도는 해야지 사람이 그죠? 인생이 뭐 있어? 시도는 해야지 이러면서 요즘 좀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전 몸무게 한번 돌아가 보려고요. 이전 고시생 때 몸무게 말고요. 고시생 때는 38kg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몸무게 말고 그때는 말씀드렸죠? 닉네임 북한 어린이 그죠? 얼굴 까매지고 막 너무 38kg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말고 이제 조금 이제 결혼하기 전 그죠? 그때는 제가 또 40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이러면서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좀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2월 달부터 이제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그 전까지 제가 열심히 트라이를 하고 있다, 시도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가상하다 이 정도로 봐주면 좋겠어. 자, 그래서 먼 길 왔어 지금 살 빼려고. 자. 봅시다. 표준화. 표준화를 하려면 반드시 전제로 필요한 게 뭐냐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뭐가 필요해? 시간 및 동작 연구하려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작업자가 보여주는 행동이 단순해야 돼요. 작업자가 보여주는 행동이 단순해야 계속 앉아서 관찰하고 시간 측정하고 활동이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냐? 분업 또는 전문화가 이루어져야지 표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했죠? 그러면 자 분업을 했다. 자 분업을 하고 나면 자 분업을 하면 가보자. 그렇구나. 분업을 하면 분업 전문화 수준이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조직구조 설계에서
경조는 좀 심하다. 그치? 지난달에 끝났는데, 그죠? 경조는 조금 그치? 기억 못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 유사한과합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유사한과합이 많이 나오면 그때부터 무슨 짓을 하지? 묶는다 했잖아. 그래서, 자, 어떻게 돼요? 기능, 유사한 활동을 하는 거 중심으로 묶어버리면 기능 부서가 만들어지고 그 기능 부서를 수직적으로 연결하면 기능식 조직 구조가 됐잖아. 그치? 자, 일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아. 놀라지 마. 나중에 할 거니까. 그쵸? 일단 제껴. 자, 그럼 기능식 조직 구조 가보자. 기능식 조직 구조는 유사한 기능, 활동을 수행하는 애들끼리 묶어.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구매 활동을 해요. 우리는 생산 활동을 해요. 우린 판매 활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구매 활동을 하는 애들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니까 묶는 거야, 하나로. 그쵸? 이렇게 묶어. 그쵸? 그 묶고 나서 이제 요 조직 구조 상에서 구성원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느냐의 문제가 요 문제예요. 그래서 기능식 조직 구조는 조직 구조의 문제인 거고 기능식 직장 제도는 뭐라 그랬어? 관리 감독 방법이에요. 그치? 그럼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야, 이거 잘 풀어서 얘기해볼게. 풀어서. 자, 이게 나야. 기분 좋다. 상상만으로 사장님이야. 됐죠? 그럼 내가 이제 사장님이야. 사장님인데, 자, 규모가 점점 커지면, 한번 우리가 조직구조 설계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규모가 점점 커지면, 이제 그 관리자 입장에서 이슈가 되는 게 무슨 이슈가 있다 그랬어? 통제 이슈가 생겨요. 3명일 때는 내 손바닥 위에 3명을 올려놓고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었어. 월급 루팡? 가만 안 두지. 그죠? 얘가 지금 딴짓 하는지 카톡 하는지 다 볼 수 있었다고. 근데 지금 3,000명이 된 거야. 그럼 이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 통제 문제가 생겨. 얘네가 지금 카톡을 하는지 월급 루팡 짓을 하는지 인터넷 쇼핑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걸 불안해한다 그랬어요. 그럼 불안하니까 이제 어떡하냐면 야, 씨, 안 되겠다. 야, 쪼개. 야, 내가 3,000명은 못 봐도 야, 너 구매부장 너 여기 10명은 네가 직접 볼 수 있지? 야, 너 생산부장 10명은 네가 볼 수 있지? 야, 여기 판매부장 너 10명은 네가 직접 볼 수 있지? 니네가 얘네를 직접 봐. 나는 너네를 본다. 이렇게 나눠.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자, 그러면 얘네가 이제 10명을 봐야 되지. 10명을 보려면 자, 내가 결정을 다 내릴게. 너네는 뭐만 해라? 실행만 해. 그래서 내가 결정 내린 대로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전부 다 직접 감독하면서 너네 통제할 거야. 요렇게 그래서 결정과 실행을 분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생산부서에 있는 나 개미. 나는 생각하면 돼야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그죠? 난 무조건 뭐 해야 돼?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죠. 구매, 생산, 판매 등등등 이렇게 분업을 수평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관리자와 그냥 그대로 하는 이제 종업원, 수직적으로도 분업을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결정과 실행 분리했죠? 그럼 두 번째 이제 뭐 한다 그랬어? 전문 관리자. 즉 여기 구매부장님만 우리를 통제할 수 있어. 여기 판매부장님이 우리 부서 통제한다? 이거 없다고. 그런 일은 없어. 왜? 본인이 구매에 대해서 뭘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문관리자만 뭐 할 수 있다? 결정을 내리고 지휘명령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자, 책임과 실행을 완전히 분리를 한 뒤에 결정도 아무나 내리는 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만 결정을 내리는 거다. 이렇게 되면 결정, 실행, 결정, 실행, 결정, 실행 위계구조라는 게 여러 개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 3명 있을 때랑 완전히 다르죠? 3명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사장님이 전부 다 해. 임금도 입금하고, 그죠? 공급업자랑 계약도 하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판매도 하고 다 한다고. 이걸 뭐라 그래? 일반 관리자라고 했잖아. 일반 관리자는 3명만 관리하면 되니까 전부 다 직접 감독할 수 있죠?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여기서 결정 내리고, 여기서 실행을 하고, 결정과 실행의 관계를 위계구조라고 하는데, 여기는 위계구조 몇 개요? 하나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위계구조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수의 위계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기능식 조직구조와 기능식 직장제도는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는 구조의 문제고 하나는 관리 감독의 문제인 거야.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감독할 거냐. 알겠죠? 자, 가끔 물어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구나. 그럼 이거 기본이죠? 기본 해놓고 자, 그럼 이게 만약에 나왔다 쳐봐. 문제로 나왔어. 그죠? 그럼 딱 받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못 쓰면 사람인가? 그죠? 1년 동안 공부했는데 과학적 관리법을 못 쓰면 사람 아니다. 심지어 이거는 민소, 녹용 누구도 다 쓴다. 그쵸? 와,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막막해야 돼. 야, 이거 점수가 많이 안 벌어지겠는데? 그쵸? 그러면 이제 한번 넣어봐요. 어떻게 할 거야? 응? 평가까지 써보고 한번 넣어보자. 어떻게 차별해야 되지? 하면서. 자, 일단 이론 평가부터.
이론의 평가는 공헌점과 한계점 모두를 검토한다 그랬죠? 가장 큰 공헌점 뭐야? 진짜 이렇게 했더니 효율과 능률이 올라가요. 비효율이 없어.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정말 효율과 능률이다라고 한 게 올라가더라? 생산성이 진짜 올라가더라? 그리고 얘는 지금 사람을 관리할 때 그냥 그때그때 뭐 임시 방편으로 아니면 그때그때 내 필링대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철저하게 관리의 기준이 뭐가 돼요? 과업이 되죠. 이게 바로 인사관리의 시초야.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관리할 때는 그 직무 기준으로 관리해라. 그쵸? 그래서 얘가 직무 중심 인적 자원 관리, 직무 중심 인사 관리지. 인사 관리에 뭐 토대를 마련했다. 그래서 인사 관리 첫 페이지에도 얘가 나오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공헌점이 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고. 자, 근데 한계점이 있죠. 어떤 한계점이 있어요? 다 얘기해봐. 비인간화만 얘기하지 말고. 비인간화만 얘기해 맨날. 자, 일단 첫 번째 맞아요. 비인간화라는 게 일어났는데 설명 좀 해보라고 하면 약간 좀 막막해요. 비인간화가 뭐예요? 하면은 네, 막 이러면서 약간 좀 머뭇머뭇거려. 자, 가보자. 자, 얘는 지금 조직 안에서 자 인간의 고유한 특성, 인간성이라는 거 고려해야 안 해요. 인간성은 이거 성품 아니라고 했어잉? 그죠? 인간성이 더럽네 뭐 이런 거 그런 의미의 인간성이 아니라 그랬지? 뭐라 했어? 인간의 고유한 특성. 그렇죠?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를 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아. 인간은 기계랑 뭐가 다른데? 심리라는 게 존재하고 관계라는 걸 형성하는 걸 굉장히 추구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 고유한 특성 아니에요? 기계는 없고 우리한테만 있는? 그렇잖아. AI랑 싸워서 이기려면 이제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AI가 더 똑똑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걔네 이기려면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공감 능력. 그죠? 감성지능이라고 하지? 우리 전문 용어로? 그죠? 감정지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계 형성, 네트워크, 막 이런 거밖에 없어, 이제. 그치? 이제 이기려면 이제 잘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죠? AI 이겨야 돼, 이제. 자, GPT 괴롭히지 마. 나중에 걔가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괴롭히지 말고. 자, 그래서 인간성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계속 구성원들이, 인간들이 하게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상실감을 느끼고 인간관계 보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비인간화, 조직 안에서 비인간화라는 걸 야기시키더라. 그럼 이 비인간화가 생기면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 체계적 관리를 통한 효율과 능률을 깎아먹어요, 얘가. 그치? 자, 또 뭐가 있을까? 한 개 좀 더 써봐. 자, 인사관리에서 봤던 거, 경주에서 봤던 거 다 갖다 때려 박아야지. 뭐가 있어, 또? 뭐 있어? 뭐, 예를 들어, 품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책임 소재. 파악이 잘 안 돼.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얘는 공장 내부화에 그쳤다. 그죠? 이 얘기가 있다. 그래서 얘를 연결점으로 삼아서 누구로 갔어요? 페이올의 일반관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페이올의 일반관리로 가보면 아까 다 했죠. 인사관리 때. 그래도 한 번만 쭉 개괄만 해봅시다. 외워버려 이 자리에서. 뭐 집에 가서 따로 책상에 앉아서 외우려 하지 말고. 자, 그럼 이제 일반관리론. 얘도 개요. 첫 번째 문장 뭐? 대두배경. 인사관리에서는 뭘 대두배경으로 삼았어요? 경험. 그치? 내가 직접 경영을 해본 경험을 근간으로 해서 관리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관리자들이 이런 관리 활동을 잘해야 돼서 얘네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핵심 주장이 뭐였었어? 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 이렇게 갔었죠? 근데 얘는 대두 배경을 뭘로 삼아도 된다고 경조에서는 얘로 갖고 와도 돼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공장 내부에 합리화해서 그쳤다. 야 근데 생각해봐라. 생산 라인만 잘 돌아간다고 해서 그 조직 전체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걸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하나다. 뭐? 조직 전반에 대한 관리 활동이 훨씬 중요한 거야. 조직 전반에 대한 관리 활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야 이게 뭔데? 이제 내용으로 분설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관리 활동은 일단 경영 활동의 하위 활동이야. 그래서 경영 활동부터 분석해 줄게. 그래서 두 문자 뭐 나와? 기술 활동. 그죠? 이건 생산활동 말하는 거고. 자, 상업활동. 이건 판매활동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무활동. 이건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는 거고. 자, 보전활동 또는 보호활동. 이건 인적 물적 자원을 보호하는 활동. 예시 들어줬어. 보험 들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회계활동은 수익과 비용 관리하는 거야. 자, 마지막 관리적 활동이 있어. 근데 이 중에서 관리활동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다 그랬어. 자, 관리활동이 뭔데? 일단 기술 좀 해줘봐. 있는 그대로 드러내봐. 그럼 관리활동 뭐라 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조직화. 그 다음에 뭐해? 얘네한테 일하게 해야지. 그래서 뭐합니까? 지휘 명령을 내립니다. 자, 계획대로 하라고 쪼아. 그럼 얘네가 쪼았으니까 뭔가 했겠지? 그럼 그걸 이제 뭐 해야 돼? 연결시켜야 돼.
연결시키는 걸 뭐라고 해? 조정이라고 한다 했잖아. 그쵸?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잖아. 인사 아무리 잘하고 경조 아무리 잘해도 노동, 행정, 인사, 경조가 쫙 다 골고루 연결이 돼야 최종 합격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과업 간의 연결은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뭐 해야 된다? 계획대로 실행을 잘 했는지 이제 통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잖아. 플랜, 두, 씨네 하면서. 그쵸? 관리 활동이 이건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중에서 얘만 하면 된다는 거야? 아니라 그랬지. 무슨 말이에요? 어떤 하위 경영활동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경영활동이든지 관리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드립도 하지 말고 플랜도 C해라. 됐죠? 이 얘기를 한 거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14가지 원칙 알려줄게. 이거 한번 접목시켜 보렴. 그렇죠? 자, 그럼 이론의 평가요. 그럼 너는 어떤 공헌과 한계점이 있는데? 물어보면 자, 가장 큰 공헌점이 뭐가 됩니까? 예. 공헌점. 인사관리의 체계를 경영활동의 체계를 만들었다. 맞아요. 이 페이올 아저씨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경영학에 여러 학파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인사 때 얘기했던 게 시스템 학파. 그죠? 근데 시스템 학파 이전에 또 아주 중요한 활동이 바로 학파가 관리 과정 학파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경영활동을 보든지 간에 플랜도 C라는 요 흐름대로 경영활동을 분석하는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관리과정 접근법이 시초가 됐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얘가 뭐예요? 최초의 거시적 접근이에요. 지금 앞에서 봤던 저 과학적 관리법 테일러 이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 스미스가 있었어. 아담 스미스도 지금 분업해야 된다 하면서 과업만 얘기했고 과학적 관리법에서 테일러도 과업 중심으로 사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생산 라인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조직 전반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면서 거시적 접근이야. 최초로 나온. 그렇죠? 조직 전반을 잘 관리해야지만 뭐가 된다? 효율과 능률은 올라가는 거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보면 얘가 엄청나게 유연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요 14가지 원칙이에요. 요 14가지 원칙을 자, 경직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 14개 그냥 무조건 일괄적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 조직의 특성이나 목적에 맞지 않고 그냥 14개 무조건 다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게 경직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 기업이 처한 상황이나 목적 특성에 맞게 골라 써라. 이렇게 제시를 해버리니까 이 관리 원칙, 저 14가지 원칙의 유연성이 보장이 돼버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아직까지 얘가 쓰이고 있다? 그러면 이거 일반적 관리 원칙으로서 유의미한 거 아니냐. 아직까지 관리자가 명령 일원화 원칙, 이런 거 중요한 관리 원칙으로 쓰고 있거든요. 자, 근데 문제점이 있죠? 어떤 한계점이 있느냐? 봤더니 얘 어떤 문제 있습니까?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와 이걸 실행할 때 변화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지? 예? 조직 자체를 너무 정태적으로 본다. 변화가 없는 걸로 보고 있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정태적으로 조직 자체를 파악하고 있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지? 저 14가지 원칙 엄청 까인다 그랬죠. 왜까요? 예시 들어준 적 있지? 자, 예를 들어 여기서 맨날 얘기하는 거 직권화해야 된다. 뭐 공식화해야 된다. 뭐 표준화해야 된다. 그죠? 근데 우리 이미 다 조직구조에서 또 뭐 인간의 창의성 발현을 뭐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 막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거 배웠죠. 조직구조 설계할 때. 이거 어때요? 표준화 안에 공식화가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 안 들어요? 그렇지 않나? 유사 개념이에요. 게다가 또 골 때리는 게 뭐지? 얘랑 나머지 전부 다 어때? 상반돼요. 충돌되는 개념이야. 아니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하는데 창의성이 나오나? 그렇죠? 그래서 이 14가지 관리 원칙이 서로 간에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상충이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까져. 뭐라고 할까? 너 네 경험 갖고 얘기해서 그런 거야. 너는 이론적 근간이 너무 없다, 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험의 근간을 뒀네? 경험의 근간을 두었네? 그래서 너 이론적 토대가 너무 약하네? 라고 해서 까여요. 그렇죠? 자, 그렇구나. 됐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나오는 고전 이론이 이제 뭐가 됩니까? 페이올이 아니라 베버의 관료제 이론이잖아.
자, 그러면 경험을 통해서 저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경험 말고 주관적 경험 말고 이제 뭐 하자? 가장 합리적인 관리 감독 아니면 지배 방식이 있나? 확인을 해봐야지. 그래서 세 번째 누가 관료제론이라고 해서 누가 베버 또는 웨버 막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뭐 영문은 이렇게 써 있는데 그죠? 근데 이게 베버, 웨버 뭐 난리 납니다. 어떤 책은 웨버라고 써 있고 어떤 책은 베버라고 써 있고 그게 그렇게 목숨 걸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그냥 읽는 방식의 차이일 뿐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 개요 가보자. 대두 배경. 베버는 관료제론 어떻게 얘기했어요? 관료제론 주장이 어떻게 나오게 됐어? 대두 배경. 지배하기 위한 권력의 유형을 구분하다가 나왔지. 그렇죠? 타인이나 아니면 다른 조직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권한이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자, 지배 권한 아니면 권력 이렇게 좀 혼용되고 있더라고 용어가. 자, 그럼 지배 권한의 유형을 구분해냅니다. 지배 권한의 유형으로는 첫 번째 뭐가 있다? 전통적 권한. 전통적 권한은 뭐라 그랬어요?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온 것에 대한 경외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배 방식이야. 그래서 왕실에서 한마디 한다? 그러면 얘기했잖아. 일본에서는 총리가 얘기하고 이런 거보다 오히려 천황이 한마디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고.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온 것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들이 하자는 대로 뭐 하는 거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권력의 개념이 뭐였어? 좀 심한 그 경조는 그죠? 끝난 지가 그지 얼마 안 됐는데 그죠? 자, 권력의 개념이 뭐다? 나의 의지를 그치 타인에게 관철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존재해 온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내가 그냥 따르게 된다는 거야. 다음 두 번째 카리스마적 권한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카리스마 개념적인 비범함. 비범함을 이용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를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버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동안 전통적 권력과 카리스마적 권력을 이용해서 지배를 해왔다. 근데 이것만큼 비합리적인 게 없더라. 이게 비합리적이다라고 비판했어요. 왜 비합리적이라고 그랬지? 지배의 일관성이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얘기했지? 왕이야. 왕이 있으면 야 오늘은 도둑질을 했어? 근데 오늘 내가 기분이 더러워. 너 사형. 그죠? 근데 누가 도둑질을 해서 왔는데 오늘 내가 좀 기분이 좋아. 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 훈방. 그럼 도둑질은 나쁜 짓인 거야? 아닌 거야? 봐줄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적 권력도 마찬가지야. 얘도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배의 일관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배 일관성이 없으면 피지배자들은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 바람직한 행동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만큼 비합리적인 게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정해진 대로만 해. 정해진 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한다? 규정 규칙 계약이 필요해. 그래서 규정 규칙 계약에 의해서 나오는 권력이 뭐예요? 합법적 권한이야. 합법적 권력 또는 합법적 권한. 자, 얘를 통해서 지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다. 정해진 대로만 하는 거. 합법적 권한은 어디서 나오는 권력이라고요? 규정, 규칙, 계약. 우리가 다 문서로 정해놓고 너 여기 동의? 사인해.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지배 방식인 거지.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걸 결론을 내면 자, 뭐야? 합법적 권한에 의한 지배 구조인 관료제 구조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게 핵심 주장이에요. 그러면 야 관료제 조직 구조는 어떤 특징이 있어? 자 특징 외웠나? 이제 외우지 않았나? 그죠? 너무 이게 그지 망언이었나? 자 가보면 그러면 합법적 권한에 의한 지배 구조인 이 관료제 조직 구조는 어떤 특징이 있어? 그 주요 특징이 내용이에요. 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규정 규칙으로 모든 걸 다 정해놓지. 근데 다 정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야 얘는. 뭐 해야 돼? 그대로만 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뭐야? 공식화 수준이 높아요. 공식화는 뭐라 그랬어요? 공식화는 규정 규칙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 규정 규칙이 적어도 철두철미하게 준수하고 있으면 공식화는 높은 거야. 공식화는 준수의 문제예요, 여러분. 됐죠? 그래서 규정 규칙으로 정해놓고 이걸 모두 다 준수시킨다. 여긴 못 써야 돼. 그래서 왜? 이유가 뭐였었어요? 임의성을 줄이기 위해. 정해진 대로만 다들 작업을 하면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예측이 안 되는 행동은 안 나와요. 그치?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얘네 왜 문제라고? 지배 일관성이 없다며. 그죠? 근데 규정 규칙이 정해진 대로만 무조건 하면 일관성이 있어 없어? 일관성 확보지.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럼 규정 규칙으로 뭘 정해놔? 두 가지 정해놓는다 그랬죠? 누가 무슨 일을 할 건지 전문화 시켜놓습니다, 모두. 전문화를 왜 시켜놓지? 전문화하면 한 작업자가 수행하는 과업이 단순 반복적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걸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분야에 그치 숙련도가 올라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뭘로 만들려고?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만들려고. 자, 그러면 어때요? 전문화가 있으면. 전문 인력이 되니까 비효율 제거. 자, 세 번째. 또 규정 규칙으로 뭘 정해놓는다 그랬어? 권한의 계층화. 무슨 말이야 이건? 계층별로 권한을 쪼개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권한별로 계층별로 권한을 쪼개면? 관리자가 됐다고 해서 무한대 권한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게 아니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느 계층에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 권한을 갖는 거예요. 정해진 권한을 가지니까 권한 남용의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권한 남용의 여지가 없어. 게다가 플러스 뭐 한다? 여기에 책임까지 같이 부여해버려. 계층별로 권한을 쪼개놓고 그 권한별로 책임까지 부여해 놓으니까 권한의 남용이나 권한의 임의적인 활용 자체의 문제가 없어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가볼까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외웠죠? 규정 규칙으로 이 두 개를 정해야지 하면서 외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네 번째로는. 뭐 있어? 비개인화? 비개인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관리자가 관리를 할 때 개인적 특성을 이용하지 않는다. 개인적 특성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경우라 그랬어? 야, 너 그 학교 나왔어? 나도 그 학교 나왔어. 야, 선배라고 해. 그치? 너 그 지역 출신이야? 나도 그 지역 출신이야. 나 고향 거기야. 형이라고 해. 이렇게 관리를 하면 나중에 그 관리자가 떠나고 새로운 관리자가 왔을 때 관리 방식이 달라져요. 그러면 관리의 일관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그 비효율적이라며. 비합리적이라며. 그래서 관리자는 구성원들을 관리할 때 개인적 특성을 배제해야 된다. 관리의 일관성을 위해서. 됐어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또 무슨 얘기 나옵니까? 다섯 번째. 문서화 얘기 나오죠? 문서화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문서로 남겨놓는다? 그렇게 쓰면 안 돼. 문서를 통해서 뭐해? 커뮤니케이션. 왜? 명확하게 하려고. 커뮤니케이션 명확성을 위해. 그리고 두 번째, 책임 소재 파악을 용이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마 관료제 조직의 대표 주자가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은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서류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저도 친한 친구들 뭐 이렇게 세종시에 많이 있는데, 그죠? 대학원 친구들이 세종시에서 많이 일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뭐 많이 그 일하더라고. 그래서 명예롭구나. 제가 맨날 명예로운 친구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대단한 일을 한다. 근데 물어보면 한 친구는 근데 이제 좀 이게 외국 출장이 많아요. 왜냐면 좀 뭐 한다. 너무 얘기하면 너무 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근데 한 친구는 되게 외국 출장이 맞은 게 국제회의를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국제회의 가가지고 뭐 하고 오고 하면은 이제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좋겠다 비행기 많이 타서 이래요. 나 좀 비행기 타고 떠나고 싶거든. 맨날 실린 동안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좀 비행기 타고 떠나고 싶다 하면서 야, 난 너가 부러워. 이랬더니 뭐가 부럽냐고. 자기는 그 출장 며칠 고작 가는데 앞뒤로 서류 작업이 한 3주씩 걸린대. 그 며칠 출장 가는 거. 더 있지도 못한데. 딱 그 세금이잖아요. 철저하게 딱 맞춰서 진짜 절대 그런 거 없대. 하루 전날 가서 뭐 하룻밤 자고 다음날 회의 가고 그딴 거 없대. 바로 아침 도착하는 비행기 바로 공항에서 회의 가서 그쵸. 회의 바로 참석하고 뭐 하고 와서 하는데 고작 3, 4일 가는데 그 사전에 보고 올리는 거 보고서 쓰는데 2주. 갔다 와서 그거 회의 내용 정리해서 보고서 또 쓰는데 2주. 이렇게 걸린대요. 그래서 자기 너무 그게 힘들다고. 비행기 타는 건 안 힘든데 그게 너무 힘들대. 왜냐면 여기서는 말로 대화를 하는 건 어떻게 된다? 말은 흩어지고 변형된다 그랬죠. 근데 문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이건 정확하게 뭐해? 오래 보존돼. 그치? 그래서 이 문서를 통해서 무조건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 결제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서화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이. 자, 그럼 여섯 번째. 자, 정년 보장한데. 자, 정년 보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 정년 보장해 주니까 정치 같은 거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라. 그래서 정해진 대로 일만 열심히 해. 그죠? 성실한 직무 수행 유도하기 위해, 그리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이렇게 정년 보장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서화 같은 거는 이제 가끔 물어보는 게 선생님 공식화랑 헷갈려요. 공식화는 준수의 문제야. 그죠? 그리고 문서화는 뭐예요? 문서는 문서로 남겨놓는다? 아니지. 이제 좀 공부했으니까 조금 더 딥하게 봐봐.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에요. 조직이 되려면 필수적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뭐야? 커뮤니케이션이라며, 아버지가.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얘기하는 거 저거는. 그래서 공식화랑 헷갈릴 여지가 없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알겠어요. 평가. 얘 가장 큰 공헌점 뭐였었어요? 공헌점. 진짜 관리에 일관성이 있어. 정해진 대로만 돌아가고 이 관리 방식이 그러니까 최적의 관리 방식을 만들어서 100년, 200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어.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자, 세 가지 경우만 얘기해 봅시다. 자, 규모가 어때? 어떨 때? 클 때. 다음 두 번째. 인격적 요인 중요하지 않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다? 세 번째. 안정적 환경일 때. 이럴 때는 진짜로 효율과 능률이 올라가. 근데 이유가 다 달랐죠. 이유가 뭐뭐 있었어? 규모가 클 때는 왜? 통제 용이성. 규모가 너무 커서 3,000명이면 내가 직접 감독 못하죠. 직접 감독 못하지만 뭐 할 수 있어? 매뉴얼을 주면 돼. 너 나한테 와서 일일이 물어보지 말고 여기 매뉴얼 있어. 요거 보고 하는 거야. 왜? 규정 규칙으로 다 정해놓고 준수시킨다며. 그래서 이게 통제의 용이성을 가져와요. 그래서 한 관리자가 많은 부하들을 이제 통제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대규모 조직에서 뭐 한다? 이게 효율적 관리 방식이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인격적 요소가 중요하지 않은 조직에서 중요하대. 왜? 무조건 여기는 뭐 규정 규칙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지 개인적 사정이다라고 하는 걸 고려하지 않거든. 세 번째, 안정적 환경에서 효과적이다? 왜? 안정적 환경에서는 어때요? 환경 변화가 없죠. 그럼 뭐가 변화하지 않아? 규정 규칙의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환경 변화 엄청나게 있는 조직에서 이 관료제 조직 구조를 하면 무슨 문제 생길까? 환경 바뀌면 규정 규칙 바꿔야 되죠. 그치?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환경 변화 속도를 규정 규칙 변화 속도는 못 따라간다 그랬어? 이유가 뭐라 그랬지? 규정 규칙을 바꾸려면 토론, 의견 개진, 토론, 전원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들, 그게 안 되면 다수결, 이런 많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야 규정 규칙이 바뀌어. 법 개정하는 거 생각하면 될 거야. 그렇게 이 절차를 거치는 동안 환경은 또 바뀌어요. 그럼 결국 안정화가 안 됩니다, 조직이. 됐나요? 그래서 안정적 환경하에서는 규정 규칙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료제 조직 구조가 효율적이다. 근데 분명히 한계점이 있죠? 어떤 한계점이 있죠? 지나친 문서주의. 그죠? 문서주의라든지. 그죠? 아니면 또 뭐가 있어? 이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 문서화다라고 하는 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문서화를 하느라 목적 달성을 까먹어. 했어요? 그래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다. 목적, 수단, 전도된다. 또 뭐도 있어? 지나친 비인간화로 인한 비인간화. 뭐해? 여기는 개인적 사정이나 인간성 고려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여기 유연성이 떨어지고 개인의 창의성 발현돼야 안 돼? 안 돼요. 정해진 대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 관료제의 병폐 현상이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자, 고전 이론 세 가지 봤죠? 과학적 관리법, 일반 관리론, 관료제론. 세 가지 전부 다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은 한 단어로 얘기해 보세요. 테일러 아저씨 어떻게 해야 된대? 과업을 기준으로 사람 관리해야 된다. 응? 그 다음에 페율 아저씨 뭐라고 했어? 아니야. 과업을 기준으로 사람 관리하는 거 너무 지엽적이다. 조직 전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조직 전반을 관리할 때는 드립다 하는 게 아니라 플랜도 C, 계획대로 실행하고 통제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테일러 아저씨는 과업 관리 얘기했고 효율과 능률 증대 위에 페율 아저씨는 관리 얘기했고 조직 전반. 그러면 베버 아저씨는? 그치? 응. 뭐? 관료제 구조로 개편해야 된다. 조직 구조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어쨌든 셋 다, 자,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자. 그렇구나. 근데 분명히 그랬죠? 이제부터 경영조직론, 미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을 본다?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양자로 나눠서 보기 전에 얘를 보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 어떤 전제하에서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죠? 난 여기서 다치면 안 돼. 그죠? 난 산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너무 억울해. 내 돈, 내 치료야. 그래가지고, 절대 다치지 않을 거야. 자, 아무튼. 자, 가보면, 본격적으로 여기 들어가기 전에, 뭘 전제로 해서, 어떤 기본 가정을 가지고서 지금 얘네들을 봐야 되는가. 요 기본 전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 고전 이론들은 효율과 능률을 추구를 하네? 그래서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키려면 과업을 잘 관리해야 된다. 조직 전반을 관리해야 된다. 아니면 조직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방법을 얘기하네. 그 어디에도 뭐에 대한 고려는 없어?
조직을 이루고 있는 인간성에 대한 고려는 없어.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해서 얘네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의 목적. 조직 자체가 추구하는 조직의 일방적인 목적. 이걸 달성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라고 하는 걸 기본 전제로 해서 지금 얘네를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야. 했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자 가보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비인간화 이해했을 거고, 그죠? 페이어라더시의 일반 관리론 비인간화. 왜? 얘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인간성 고려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럼 베버의 관료제론 비인간화. 왜? 규정 규칙대로만 하는 거지 개인적인 인간성 고려 안 해. 그쵸? 그래서 셋 다 이제 어떻게 된다? 조직의 목적만 일방적으로 추구하다 보니 비인간화의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거시적 접근이든 미시적 접근이든 이걸 전제로 이걸 기본 가정으로 해서 뭐한다? 접근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자, 신고전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 신고전 이론. 로마자 2번에서 이제 신고전이 나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보고 아버지 보고 우리 조금 1기 때는 스캇을 좀 봐야 돼. 스캇을 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할 건데 조금 쉬세요. 그죠? 약간 기빨렸지. 내가 그저 내가 이렇게 기를 눌러야 되는데 약간 중간에 좀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기빨렸죠? 그러니까 가서 조금만 쉬고 10분 쉬고 또 두 번째 타임 또 쫙 갑시다. 시간 빨리 가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집에 갈 시간이. 알겠죠? 그러니까는 얼른 가서 기분 좋게 쉬고 오세요.